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의대 정시전형 분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의대 정시전형 분석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의대 정시전형에서 어떤 파트별로, 주제별로 좀 핵심적인 특징들을 있는 학교들을 갖다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대학. 38개 의대주에서 9개 대학이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을 진행한다. 그러면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대학을 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수능 성적으로 예년의 합격선 그리고 올해 점수 분포상으로 예상 가능한 합격선들을 추정했어요. 그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면접에 따라서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부담감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선호도 수준의 대학일 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진행을 하는 대학을 공략했을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면접고사 진행대학 9개 대학입니다. 9개 대학 보면 가톨릭 간동대, 아주대, 연세대, 그리고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인제대. 합격 분포가 어떻죠? 서울대. 그리고 다른 대학들 보면 가톨릭, 고대, 성대, 울산대, 연세대, 메이저 대학. 그리고 수도권의 아주대, 그리고 인제대. 수도권 바로 다음의 대학. 선호도가 높은 메이저 대학이나 아니면 바로 그 다음 정도의 선호도를 가진 대학들이 면접을 진행을 한다. 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진행한다면 비슷한 수준의 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이 기피 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대학들이 면접을 따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의대 중에서 선호도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가톨릭 간동대가 면접을 보기 때문에 가톨릭 간동대의 정시 합격선은 비슷한 수준의 학교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고사 진행을 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해봤어요. 하나는 뭐냐? 면접 점수를 전형 총점에 반영하는 경우. 전형 총점이 1000점 만점이라면 10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 면접 점수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면접이 점수화돼 있다. 면접이 점수로 반영된다. 점수로 반영되는 대학. 이 대학들은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곧 점수가 되니까 매우 중요한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패스폴. 그러니까 점수로 반영되진 않지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거.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 예년에 수능 만점을 맞은 학생, 만점을 맞은 학생이라면 투과목해서 만점을 서울대 지원했는데 이 학생이 떨어진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폴이 됐다는 얘기죠. 불합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하고 상관없이 패스폴 되는 대학들도 면접이 중요하다.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은 전형 총점에 점수로 반영되건 패스폴로 반영이 되건 면접 준비가 충실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면접은 MMI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 대비를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채점을 하고 수능에서 의대 지원 가능한 선이 된다면 메이저 대학, 또 가톨릭 간동대, 선호도가 상당히 낮은 그룹이지만 가톨릭 간동대,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때 면접 준비가 충실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접이 중요하다. 정시에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정리한 내용은 이겁니다. 정시에서 대학별 수능 활용 지표가 어떠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그 다음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수능 성적표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들이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어는 등급제입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른 등급별 점수가 있어요. 등급에 따른 등급별 점수. 등급별 점수니까 요거는
등급에 해당되는 등급별 점수로 반영된다. 예. 그리고 등급별 점수가 반영되는데 그 영어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 탐구는 본인이 탐구 두 과목이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높고 낮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표준 점수 계산법을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법대로 한다면 유불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난이도를 맞히는 것은 역대 수능의 경험상으로 보면 거기서도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탐구 같은 경우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폭이 시험이 난이도가 높다, 어려웠다. 그러면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되고 시험이 쉬웠을 때 표준점수가 낮게 형성되고 그래서 표준 점수가 과목의 선택에 따라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작년 같은 경우 물론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 만점의 표준 점수부터 해갖고 표준 점수가 낮아지고 지원, 어려웠어요.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됩니다. 근데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탐구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른 표준 점수가 높고 낮게 형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때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국어, 수학 선택 과목에 따라서 탐구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 대학들은 자기가 어느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폭이 크고 작고 유동이 크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하는 대학들 보면 경상대, 고신대, 동국대, 동아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충북대, 한림대 이런 대학들 10개 대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백분위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백분위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점수를 백분위 상대적으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백분위 반영 대학들은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나의 위치, 수험생 전체에서 상대적 나의 위치에 따라서 백분위의 점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백분위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자들의 점수가 예년과 올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백분위 반영 대학은 상대적 서열이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점수의 분포가 해마다 변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순천향대학 같은 경우 백분위 반영이에요. 백분위 반영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합격자들의 점수는 1006점에서 1007점 정도가 항상 커트라인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해마다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분위 반영 대학은 예년에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를 그대로 반영을 해도 오차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백분위 반영 대학은 예년의 입시 결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표준 점수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년 입시 결과에 대한 변화폭이 크다. 그래서 백분위 반영 대학은 대학에서 발표한 예년의 합격자들의 평균 70%컷, 80%컷, 90%컷을 놓고 본다면 올해도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도 반영을 해도 거기에 따른 변동폭은 크지 않지만 표준 점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진폭이 크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라든지 환산 점수 자체가 해마다 변화폭이 있다. 그래서 예년에 환산 점수로 몇 점이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그 점수가 올해 그대로 반영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올해 난이도가 작년보다. 예년에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1000점 만점에 뭐 990점이었다. 990점. 합격자 평균 점수 990점이다. 근데 올해 시험이 쉬웠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표준 점수가 내려가겠죠. 예, 시험이 쉬우면 표준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럼 990점이 예년에 합격자 평균이었다면 올해 합격자의 평균 990이 떨어질 거고. 예. 예년 합격자 평균 점수가 990점인데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면 표준 점수는 올라가니까 합격자들의 환산 점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점수 반영대학과 백분위 반영대학의 어떤 분류, 어떤 유불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점수 반영대학 10개 대학, 백분위 반영대학 10개 대학. 그리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함께 반영하는 대학이 18개 대학으로 가장 많습니다. 18개 대학으로. 근데 여기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국어, 수학을 표준 점수를 반영하니까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폭이 왔다 갔다 할 거고 탐구는 백분위로 반영하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백분위로 상대적 서열로 결정이 된다. 그런데 요 백분위를 성적표에 있는 그대로 백분위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백분위를 왜 과탐의 과목별로 작년에 물원이 쉬웠고 예, 지원이 어려웠고 이런 경우라면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백분위를 반영하되 백분위에 의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한다. 백분위를 그냥 반영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백분위에 해당되는 변환된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변표라고 하죠. 변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과학에 원과목 4개, 원과목 4과목이 있는데 과학 1, 2에서 물화생지 8과목 중에 4과목만 한번 예를 들게요.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백분위가 99인데 4과목의 표준 점수가 72, 70, 68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백분위가 99인데 99인 과목에 예를 들어 물리화학, 생물, 지구학의 표준 점수가 99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72, 70, 68이다. 그러면 백분위는 똑같은데 표준 점수가 다 다르죠. 그러면 이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 그대로 쓴다면 이 학생은 유리하고 이 학생은 불리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백분위 99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가 과목마다 다르지만 요 과목 일반적으로 이 과목의 성적표의 표준 점수가 아닌 동일한 표준 점수. 예를 들면은 물원, 화원, 생원, 지원 4개의 평균이 70이니까 70으로 반영한다. 그럼 어떤 학생은 99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가 성적표는 70이지만 변표를 쓰게 되면 그 학생은 70으로 되고 이 학생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99에 해당되는 표준 점수가 68이지만 변표를 쓰게 되면 70이 되고 그래서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가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백분위에 의한 변환 표준 점수라면은 어려운 과목으로 표준점수가 높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변표를 했을 때 좀 내려가고 쉬운 과목을 선택해갖고 백분위에 대한 표준점수가 낮은 학생은 반영되는 변표는 좀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유불리를 좀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영 방식을 이용하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 반영 10개 대학, 백분위 반영 10개 대학, 표준점수 백분위 반영 대학 18개 대학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대학들을 보게 되면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고대, 단국대, 전환, 대구가톨릭,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미래, 울산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예. 보면은 대부분
대부분 메이저 대학이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 이걸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수능 활용 지표, 표준점수 반영, 백분위 반영, 표준점수 백분위 반영. 어느 게 자기한테 유리한지 유리한 활용 지표를 반영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대학별 수능 활용 지표 대학들을 분류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영어에 대한 앞에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수능 활용 지표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영어에 대한 지표인데, 영어를 가감점을 반영하는 8개의 대학이 있다. 그럼 나머지 대학은 가감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먼저 요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영어를 가감점으로 한다는 얘기는 가감점. 국어와 수학과 탐구에 대해서 탐구로 반영 비율을, 국어, 수학, 탐구 2개에 대해서 2개 되면 점수로 국어, 수학, 탐구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건, 백분위를 반영하건, 표준 점수 플러스 백분위를 반영하건, 요 3개 과목으로 총점을 내요. 대학 환산 점수를. 그래서 이것의 총점을 계산을 하고 영어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여기다가 플러스하거나 또는 마이너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는 방식을 갖다가 영어 가점 또는 감점제를 시행하는 대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냐? 영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영어 반영 영향력, 반영 비율, 반영 영향력이 낮다. 그래서 영어 가감제 반영 8개 대학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8개 대학은 영어의 영향력이 좀 더 낮은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대학들,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요 8개의 대학이 영향력이 상대였다. 그럼 만약에 영어를 상위권 대학을 하면 1등을 맞는 게 기본인데, 영어를 2등을 맞은 학생들이 공략을 고려해 봐야 될 학교다. 그러면 영어 가감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30개 대학은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가감점제는 국어, 수학, 탐구의 비율을 과목별 비율을 해서 총점을 내고, 영어는 더하거나 빼거나. 이게 가감점제라면 나머지 대학들은 여기에다가 영어의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해서 그래서 비율, 과목별 비율을 해서 총점을 낸다. 그러면 가감점제를 하는 학교들은 국어, 수학, 탐구의 영향력이 크고 영어가 영향력이 적은 거지만, 다른 학교들, 가감점제를 하지 않는 나머지 30개 대학은 영어까지 포함해서 국수, 탐구, 영어의 과목별 비율을 반영한다. 그래서 총점을 낸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학들은 영어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영향력이 높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등급이 100점이고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뭐 95점이다. 이렇게 된다면 1등급에 해당 점수가 100점, 2등급에 해당 점수가 95점. 이렇게 했는데 영어의 반영 비율이 1000점 만점에서 200점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 점수 차이가 마이너스 5점이 아니라 이거 얼마가 될까요? 200점, 총점 반영 비율이 200점이다. 그러면 차이가, 등급 차이가 5점이지만 주어진 건 5점이지만 200점으로 환산하면 실제 이 점수는 5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점이 된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예를 든 겁니다. 1등급에 해당 점수가 100점, 2등급에 해당 점수가 95점. 그러면 대학에서 제시한 등급별 점수는 5점 차이지만 반영 비율을 200%를 한다라고 하면 차이는 10점으로 더 커지는 거니까 영향력이
높겠죠. 근데 가감점을 한다면, 가감점은 1등급 100점, 2등급 95점이라면 이 총점에다가 1등과 2등급의 점수 차이 그냥 마이너스 5점. 그래서 가감점제를 하는 대학들은 영어의 영향력이 좀 적고 비율로, 영어를 과목별 비율로 환산하는 경우는 영어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과탐에 대한 특징이 있는 대학들. 예. 과학을 투과목은 응시자가 적어요. 응시자가 적다 보니까 좀만 쉬워도 만점자가 많이 나와요. 만점자가 많이 나옵니다. 어려우면 만점자가 적겠죠.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른 위험 부담이 많다. 예. 작년 같은 경우 물리 2 같은 경우 응시자 숫자가 3,000명이 안 돼요. 3,000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쉽게 나오니까 만점자의 비율이 11%를 넘어요. 그럼 만점자는 1등급이 되는데 예. 어떻게 될까요? 2등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4%까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 근데 만점 50점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만점자가 11%를 넘었다. 예를 들어 11.1%다. 그러면 이 만점 맞은 학생들 모두 1등급이 돼요. 1등급이. 근데 2등급이 11%까지인데 만점자가 11%를 넘어버렸으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2등급이 없어지고 한 문제라도 틀린 학생은 바로 몇 등급이 되는 거죠? 3등급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만점 맞은 학생이 11%를 넘었다면 100분위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만점을 맞았는데 등급은 1등급 맞았지만 100분위가 이렇게 계산됩니다. 100분위는 동점자의 2분의 1을 빼야 돼요. 그럼 동점자의 2분의 1 빼면 5.5가 넘죠. 5.5가 넘으면은 이것의 반 11.1의 반이 11.1의 반 11.1의 반은 이거를 2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5.5 얼마가 돼요. 5.5 얼마가 되니까 대략 5.5%다. 그럼 5.5를 빼버리면 100에서 5.5를 빼면 얼마가 될까요? 94.5. 그러면 반올림하니까 100분위는 얼마다? 95다. 그럼 만점 맞았는데 100분위가 95예요. 그럼 100분위에 해당되는 변환 표준점수 주면 얘는 95에 해당되는 표준점수. 근데 다른 과목은 정상적인 분포에서 만점을 맞은 학생의 100분위가 100이 나거나 99가 나오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학생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100분위나 변환 표준 쓴다고 해서 손해를 봐요. 그래서 가탐 투 과목은 응시자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우 적다는 얘기는 물투나 화투 같은 경우는 3,000명 내외 정도가 돼요. 원과목은 5만 명, 10만 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 응시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투 과목을 잘 응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학들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탐 투 과목이 필수고 그러니까 거기다 필수니까 가산점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 관동대나 당국대 천안이나 동국대 경주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투 과목 한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한다. 보통 가산점은 3에서 5% 정도. 3에서 5% 정도니까 대학 환산 점수로 한다면 2에서 3점 정도를 더 받는 거죠. 그러면 가산점을 하지 않았을 때 투과목 가산점을 하지 않았을 때 점수가 비슷하다면 가산점 받았을 때 그 학생은 월등히 높은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가탐 투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과 필수 서울대는 가산점이 아니라 투 과목이 필수. 그래서 서울대는 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 과목을 해야 되지만 이 대학들만을 보고 투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높다. 그래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투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탐 투과하고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은 가톨릭 간동대, 당국대, 동국대, 한양대 요 4개 대학이 있다. 이 가산점은 대략 3에서 5% 정도인데 대학 환산 점수는 대부분 2에서 3점 정도가 플러스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는 투과목이 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확통, 미적, 기하.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 또는 의학계열은 미적, 기하를 지정을 해버렸어요. 수학의 선택과목, 미적, 기하를 지정을 했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지원하다. 강원대, 경상대, 순천향대, 을지대, 이화여대. 의 인문. 이화여대 인문과 자연을 따로 푼데 이화여대 인문, 을지대, 순천향대, 경상대, 강원대. 요 6 대학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탐을 선택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 가톨릭 간동대, 순천향대, 이화여대 인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탐과 확률과 통계를 사탐 선택, 확률과 통계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천향대학 같은 경우 이대 인문이라든지 이화여대 인문이나 순천향대학 같은 경우는 사탐 선택과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이 지원이 가능한 학교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계열 분류였으면 문과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이다. 근데 이 순천향대학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인데 총점이 1000점이에요. 만점. 대학별 환산 점수가 1000점입니다. 환산 점수의 만점이 1000점인데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 이전에 수학 가형과 가탐의 가산점을 부여해요. 그러면 나형과 사탐을 선택한 학생은 만점을 맞아도 1000점밖에 안 돼요. 그러나 가형과 가탐을 선택한 학생은 1000점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합격자들의 커트라인이 보통 1006이나 1007점 정도에 형성된다면 가장 낮아도 그럼 문과 학생들의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탐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합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학이 있습니다. 대구 카톨릭과 조선대는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탐구 다른 과목을 못 봐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반영. 그러면 탐구 2개 했을 때보다 점수가 높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슷한 선호도의 대학 중에 대구 카톨릭과 조선대는 비슷한 선호도의 대학보다 합격자들의 점수가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25개 대학이 있는 것처럼 정시 전형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은 선발하는 대학이 9개 대학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수시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정시 때도 지역인재 전형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 그 지역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험생들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도 일반 전형보다 합격 점수는 좀 더 낮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 지역의 학생들이 수능을 좀 잘 봤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지역인재로 몰렸다. 그럼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 커트라인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는 9개 대학은 일반 전형보다 합격수이 좀 더 낮으니까 그 지역 학생들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경상대, 고신대, 동아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그동안은 충남, 충북, 제주, 전남, 전북, 경상. 그러니까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다시 말하면 지방의 국립대학들. 국립대학, 그리고 국립대, 그리고 국립대가 아닌 대학 중에서는 고신대와 동아대와 조선대가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한다. 지역인재 전형, 그 지역의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시 전형에서도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 전형에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대 수시 전형에 대한 설명을 다섯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의대 정시 전형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두 강의에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대 수시 전형 분석과 정시 전형 분석을 총 7강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치대도 의대처럼 수시 전형을 5개로, 그리고 정시 전형을 2개 강의로 해서 치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대 설명이 끝났죠. 다음에는 치대, 그 다음에 약대, 한의대, 수의대 순서로 이번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